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서요.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요. 좀 길게 갑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작년에는 9곳, 올해는 16곳. 어디가 그렇다는 뜻일까요?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 미달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요, 정시모집 마감된 지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올해는요, 미달한 대학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정시모집 미달 2배로 늘어났다. 정원 감축 등 자국책 지금 마련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결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백화점과 마트 방역 패스 해제한다. 지난주 후반에 법원의 판단 2가지가 나왔는데요.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정부가 오늘 뭔가를 좀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미리 좀 짐작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늘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대형 서점 그리고 복합 쇼핑몰 등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 대상이다. 서울만 제외된다. 이 대형 마트하고 백화점. 서울만 방역 패스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불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오늘 발표 내용이 이런 거라는 전망 보도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음식 쓰레기의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자, 이게 얼마나 되는 분량인가 보니까 하루에 2만 톤 가운데 5천 톤이 그냥 버려진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만들고 바로 버리는 셈이에요.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가정에선 줄어들고 있는데 업체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남는 식품 지금 마트나 제조업체 다 버리고 있다. 이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사진을 좀 봐주세요. 뭔가 폭발을 했죠. 이게 바다입니다. 바닷속에서 폭발했는데 이게 위로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죠. 이게 뭐냐면요. 통가 해저 화산 폭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여기 뭐가 붉은색으로 된 땅이 있죠. 이게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본 거예요. 호주 땅이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요. 뭔가가 표시가 돼 있죠. 바로 이 옆에 큰 사지로 된 이 구름입니다. 우주에서 관측된 통가 해저 화산 폭발인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시죠. 호주 땅이 보통 큰 땅이 아닌데 이거에 보이면 이 정도의 구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화산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일대에 쓰나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해저 화산 폭발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요. 오늘 처음 자리하셨습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지역차별 패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2가지가 좀 다른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서울에서는 이거를 처리하는데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리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대형마트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겁니다. 불만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지역차별 패스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지적 나왔거든요. 오늘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하면 1억. 잘하면 뭔가 1억 주겠다는 거네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어제 방송에서 일부가 보도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 녹취록 전체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따라서는 그 녹취록 다시 확보해서 보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녹취록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선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누구 보고 와서 도와달라. 잘하면 1억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안일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일화인데 앞에 안철수?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안일화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철수 후보 스스로 이 얘기를 좀 어제 꺼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던진다. 여야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요 여러 가지 공약 비슷한 걸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요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받고 있죠. 가능합니까? 돈은 마련됐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똑 부러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방역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사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두 가지 사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한 곳은 서울이고요. 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굉장히 인접했어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그리고 다른 곳은 경기 광명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쪽은요. 방역 패스 시행 안내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쪽은요. 그냥 바로 입장하세요. 방역 패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지역차별 패스다 이건. 이 정도 되면. 그러나 이거 멈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부가 중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 그럼 중단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가지 이건 좀 남아 있어요. 요거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법원 판결로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백화점 서울만 빠져 모순이다. 이런 지적 계속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일단 혼란 최소화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데 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서울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지방은 계속 이렇게 묶어놓는지 그런 차별점을 왜 두는 건지.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어요.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전국서 풀릴 듯하다. 일단 이렇게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달랐어요. 그리고 소송 주체도 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 나온 건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이런 혼란, 불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판단, 혼란스러운 판단이 나서야 오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방역 당국의 방침을 법원이 사실상 교통정리를 해줘버린 셈이어서 방역 당국의 신뢰성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상처 입은 거죠. 예. 오늘 이 교통정리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동안에 계도 기간 거치게 하고 예. 오늘부터는 위반 걸릴 경우 예.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면 아. 이 정부의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제 급하게라도 예. 방역 패스는 뭐 무효화하겠다, 중단하겠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 대상으로 했던 대형마트와 백화점만을 할 건지 아마 종류 그 업종별로 예. 뭐 유형별로 있잖아요. 뭐 예. 학원이라든지 예. 독서실도 있었고요.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부분이 제외될 것인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마트와 백화점만을 전부 다 풀 건지 예. 아니면 이 방역 패스라는 거를 적용하는 것 자체를 아예 중단을 할 건지 명쾌하게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 과태료 부과 9시, 10시부터
문 여는 곳 있지만 예. 파토리 부과하겠다고 그 방침이 있는 한은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 저는 이 방역 패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예.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보다 먼저 방역 패스를 써본 나라들의 음.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예. 그냥 따라 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처럼 이 개인의 자유 침해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반발 안 하는 드물었다고 그동안 말씀 정말 정부 지침 잘 따랐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아. 반발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또 모순된 거라면 과감하게 접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방역 패스 같은 이런 지침은 예.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예. 자율적인 참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소송이 몇 가지 남아 있고요. 그동안 학원, 독서실 먼저 방역 패스 이거 문제 있다는 지적이 법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멈춰라. 근데 이번에 또 대형마트, 백화점 또 멈춰라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소송 제기가 있어서 이게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단순하게 이걸 생각해서 그냥 법원에서 하라는 정도만 풀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이런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요. 보겠습니다. 정부 백신 접종만 강제, 부작용 책임 안 진다. 유족들은 집단 행동 중이다. 여기 보시면 사진 봐주세요. 여기가 서울 중구의 청계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이거 이 유족분들이 모임을 만드셔서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책임을 묻고 있죠,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접종 후 숨진 60여 명, 추모 발길이다. 부작용 제대로 처리한다. 이런 약속 정부가 안 지키고 있다. 안전성 재검토, 피해자 특별법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부모가 숨졌는데 자녀에게 접종하라고 강요를 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에도 목청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환 변호사. 네. 자, 이 유족분들 이거 현실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의학 기술 내지는 이 유가족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의 한계상 백신과 이런 어떤 참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입증하지 않고도 일부 작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분들이 입으신 진정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 위로금 액수를 뛰어넘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의 소송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사망이라는 결과와 백신 접종이라는 어떤 원인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지금 상황에서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제를 받기란 법적인 구제를 받기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답답하고 그냥 호소를 하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정책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방역 당국이 부담하도록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드리는 식의 저는 절충된 그런 정책적 대안 모색도 꼭 필요하다. 생각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해보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개인에게 이 입증 책임을 돌리는 것은 특히 국가를 신뢰하고 방역 당국을 신뢰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런 목소리 그리고 앞서서 다뤘던 방역 패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슈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 보도였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체 7시간 녹취록을 다 공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캠프로 와라.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이런 얘기 녹취록 중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한겨레 보도는요. 어제 MBC 보도 내용과 함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요. 7시간 중에 있는 내용.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50여 차례 통화한 기자에게 국정원처럼 몰래 알아와라. 그리고요. 1억도 줄 수 있다. 잘하면. 뭔가 경선에서 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리 제안을 했다. 우리 친오빠라든가 몇이 다 조직. 1등,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얘기해요. 1등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1등인데 뭐 이거 쉽지 않다. 뭐 어떤 이런 경고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아마추어다. 뭔가 불만 표시를 합니다. 이 캠프와 관련해서. 다음 화면으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 중에 일부입니다. 뭐 이렇게 통화 가능할까요 하니까 뭐 쭉 얘기하다가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 통화한 기자 거기도 좋지. 뭐 이 경쟁 후보 얘기를 꺼내면서 그쪽이 된다고 뭐 챙겨줄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하면 억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아무튼 경선 캠프 운영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근혜 탄핵시킨 건 보수다. 바보들이 진보가 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어떤 현안에 대한 의견일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요. 일단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홍경희 대변인께요. 일단 내용을 좀 좁혀서 캠프 운영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캠프에 뭔가 관여한 정황으로 볼 것인가? 아니다. 뭐 그 정도 얘기는 뭐 후보의 부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입장이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어저께 일단 방송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예. 청취를 했고 일단 청취를 해보고 나서 느꼈던 소감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 특별하게 좀 주목해 볼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보였다 예.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캠프에 지금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캠프라고 하는 것이 선대본 조직이 있고 그 예. 이하에 어떤 각각의 산하 위원회들을 구성을 해서 예. 정식 임명을 하고 돌아가는 공적 조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캠프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들이고 어떤 사람을 해촉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절차에 입각해서 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제 이제 잠깐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후보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떤 비선의 어떤 조직이 캠프에서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말한 캠프는 시기상으로 뭐 7월 그 정도 발언이 많은 거 봐서는 경선 캠프로 일단 추정은 돼요. 그 얘기를 네네. 한 걸로. 네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라든지 어떤 선대위 차원의 공식적인 어떤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오늘 질문을 받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요. 앞서서 동아일보 기사 봤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는 어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경선 및 선대에 관련해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관련 얘기도 있어요. 뭐 본인이 오고 싶어 해서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선거 캠프 운영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뭔가 득을 본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 관리해야 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주면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하라고 할게. 이 정도 되면 뭔가를 계속 경선, 캠프와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한 듯한 정황이 좀 보여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 관련 의혹도 해명을 했어요. 뭐 나이트로 가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탄핵을 시킨 건 보수다.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다. 이건 뭐 정치적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뭐 유시민 뭐 이런 데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는 보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에서 갖고 생각하는 완전 반대 방향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기사는 반응을 좀 싣고 있는데 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이후에 여당은 침묵, 야당은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요. 왜 여당은 어제 이 녹취록이 막상 공개된 뒤에 침묵을 한 겁니까? 어떤 이유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가처분 있었고요. 예.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한 거에 예. 비해서는 사실 내용이 아, 그 기대보다는 좀 미흡했다. 좀 적었다. 네, 적었습니다. 아, 그래서 MBC 특히 또 MBC 보도는 굉장히 자제가 됐고 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는데 어저께 사실 40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요. 예. 2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한 20여 분 정도 된 근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앞부분이 어. 이 경위에 대해서 녹음의 경위, 녹음이 어떻게 해서 음. MBC로 넘어오게 됐고 하면 또 이 문제 어저께 이름을 다 밝혔더라고요. 이명수 기자의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MBC도 좀 약간 위축이 돼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아, 그럼 받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한 거다. 굉장히 조심했죠. 굉장히 조심했고 예. 내용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또 법원에서 하지 예. 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일단은 수위가 기대는 굉장히 높았죠. 이거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그런 기대와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아마 이걸 본 분들이 어저께 시청률이 17%가 넘게 나왔습니다. 닐슨에서 한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보통 1%에서 3% 시청률을 기록을 했던 프로그램이 17%가 넘었으니까요.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는데 비해서 내용은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분위기는 아니 이 정도밖에 아닌 건가? 이래서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조국 부분을 예. 금방 우리가 민주당이 봤듯이 조국 네. 전 장관의 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관련된 것이 이제 조국 수사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김건희 씨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이냐 아니면은 남편인 예. 윤 후보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아마 이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텐데요. 이게 그 사이에 조국 수사를 윤석열 총장과 서울지검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예.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설이 있었거든요. 예. 이 음모설을 뒷받침해 주는 얘기입니다. 아. 결국 조국 수사는 예.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된 데는 조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녔는데 이 얘기를 어저께 공식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김건희 씨가 거론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뭐 굉장히 복잡하고 예. 만화 같거나 소설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옮길 만한 거리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또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오늘 지금 윤 후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꽤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있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대목이 조국 수사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윤 후보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코멘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커졌다. 좀 굉장히 뭐 여기 말하면 취지를 보면 좀 심하게 한 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신경민 의원님 민주당이 키웠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근데 그 이거- 시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좀 소설 같은 얘기들이 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검찰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예.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아. 라는 이 한간의 믿음이 있거든요. 예. 이 믿음을 보완해 주는 얘기를 어저께 김건희 씨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이해관계자가 돼 있고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도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서 비슷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반응이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제도 있었고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손아람 변호사.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래인데 앞서서 했던 경선 캠프, 그러니까 캠프에 뭔가 관여한 듯한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좀 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부분을 가지고 비선실세 프레임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 원래부터 친한 사이입니다. 후보자랑 친해야 되는 사이죠. 예.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요. 나는 아내 빼고는 비선실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는 당연한 비선실세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뭐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그 와이프 되시는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 캠프 운영이나 뭐 선거전 전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또 정치권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시켜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것을 왜 꼭 나쁘게만 생각할 그러면은 일인가? 1억을 주겠다, 억을 주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는 이 내용,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예. 텍스트나 기사로만 접하지 마시고 한번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분과 예. 나름대로 인간적인 친분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예. 이분을 불러다가 뭐 선거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예.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 음성으로 들으면 예. 뭐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신뢰하고 친한 분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하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캠프가 나오는데 이제 경선 캠프가 있고요. 근데 후보가 된 이후에 정식으로 선대위가 꾸려지잖아요. 당 차원의 소집. 근데 앞서서 말하는 거는 경선 캠프를 위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선 캠프 말고 일종의 다른 조직이 가동된 거 아니냐.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예. 후보의 와이프라면 뭐 예. 좋은 사람을 자기가 뭐 알고 있다면 캠프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녹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딱딱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텍스트로 옮겨 놓으면은 뭔가 아주 정치적으로 느껴지지만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와서 일해달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저도 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예. 제 와이프가 아는 지인 추천도 받아서 뭐 보강을 하기도 하고 예, 제가 예. 따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추천해서 그걸 선대위 차원에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는 뭐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분들의 밤에 이제 반응들이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는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밤에는요. 앞서서 봤던 그 녹취록 요약한 표를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 맨 앞부분에 있는 이른바 이제 미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얘기도 있었어요.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보수는 돈을 준다. 그럼 뭐예요? 진보는 돈을 안 줘서 터졌다. 뭐 이런 취지로 연결이 돼요. 사람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 난 안희정 불쌍하더구만, 솔직히. 그러면서 이게 보수는 뭔가 돈도 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불거지지만 반면에 진보는 뭔가 안 챙겨주니까 일이 터진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윤교호 의원님,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남성 우위 문화에 젖어 있고 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마초라는 영어 표현 있어요. 예. 마초이즘이라는 또 뭐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참 독특한 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남자들끼리 그냥 술자석에서 술잔 기울이면서 자기들끼리 뭐 깔깔거린다고 얘기하면 좀 심할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의 부인이 저런 자유분방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참 독특하긴 하다. 저는 이번 이 녹취록을 보면서 예. 김건희 씨가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로웠으면 저렇게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예. 뭐 52차례나 그렇죠. 통화를 할까. 그게 좀 쌓인 게 한 7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작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면 당내 경선 한창이고 그렇죠.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굉장히 당에 또 선대의 혼란도 있었고 막 복잡한 그러니까. 시기였어요. 그러면 캠프 아니라 뭐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발진을 했으면 예. 아까 뭐 후보의 부인은 뭐 가장 중요한 비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하셨으니까 예. 국민의힘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러면 후보 부인만큼 철저하게 백업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후보만큼이나 그럼 이 모습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안 돼 된 있는 거다. 거죠. 그냥 방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의 역할이나 목소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다. 내가 알아서 처신하겠다.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느냐? 예. 라는 식의 혹시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저는 저런 예. 대화를 보면서 그런 점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기에는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상보다는 훨씬 더 좀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대선은 유튜브하고 예. 이 SNS 중에서도 최첨단의 SNS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제가 이 녹음을 듣기 전에는 김건희 씨가 유튜브에 대해서 또 유튜브가 지금 미디어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의심을 했었는데 예. 어제 이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확실하게 들은 것은 이겁니다. 김건희 씨는 이 이명수 기자가 속해 있는 서울의 소리가 어떤 성격의 매체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김건희 씨의 생각은 이 매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 매체를 이용을 해서 예. 경선에서의 캠프 그리고 그다음에 선대위에서 이 유튜브 정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예.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돈을 지금 강연을 요청을 해가지고 예. 105만 원을 준 걸로 어제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히 민주당에 가까운 유튜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서초동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고요. 대개 이 선대위나 캠프건 간에 돌아가는 게 예. 처음에 손을 맞추다 보면 좀 안 돌아갑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선대위와 캠프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정치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공개가 될 예. 거라는 것도
혹시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도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둘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조금은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선거에 관여를 했다. 배우자로서 관여했다라는 천 변호사의 생각은 이건 변명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깊이 예. 관여했고 이것을 윤 후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정황상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천하람 변호사께서 뭔가 반론 또는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태세 전환이 있는 것이 예. 뭔가 큰 거가 나올 것 같다가 이제 본인들의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런 것을 예상하거나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예. 여권 인사들이 계세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정치 구단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정말 기자분을 예. 조종해서 이렇게 공개될 걸 예상하고 했다 그러면요. 그리고 실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시킨 부분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거대한 것이 있다고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직접 들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 의원님께서 뭔가 이걸 어떤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건 그냥 사적 대화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쓰는 호칭이나 이런 부분도 동생, 누님, 뭐 누나 그러네. 이런 그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어요. 네,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개될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정치 이런 부분 얘기하셨지만 예. 보시면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유튜브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한쪽 편의 빵빠르만 너무 되지 마라. 그리고 대표적인 극우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또 유튜브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선거 전술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예. 보편 타당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걸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용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밤이죠. 그리고 오늘 정도 어떤 반응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고요. 표를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요약되는데 맨 아랫부분입니다. 본인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본인은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다.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도사요? 뭐 이런 표현이 딱 눈에 약간 좀 귀를 잡았죠. 그래서 아니 책 읽는 거 클래식까지는 그러면 조용히 뭔가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는데 갑자기 도사들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죠. 다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만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좀 확인해 볼 지점도 있어 보여요, 지금요. 일단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로 보이죠? 취재를 통해서 이 기사를 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정 메시지 뒤집기도 한다. 캠프 업무 전반 관여 의혹이다. 윤석열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의 고문을 맡았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무속인이 누군가 속해 있다. 여기 보시면 이래요.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의 조직도인데요. 대통령 후보가 있죠? 그 밑에 선거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세부 본부들이, 산하 본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조직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네트워크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답니다. 고문으로. 무속인으로 알려진 분이. 근데 이게 다 뭔가 좀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세계일보 기사라는 걸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 일 벌이나 뭐 이런 얘기가 뭐가 내부에서 불만이 나온다. 김종인 방출 깊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팽배하다. 캠프 사정에 밝은 인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리고 조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영희 대변인께요. 네.
일단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 추가적으로 뭔가 알아볼 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기사대로라면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들이 오늘 좀 뭔가 한두 좀 가지가- 설명할 게 많아 보여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우선 이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그리고 무속인 천공도사였나요? 하여튼 그분과의 어떤 그러한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론에 좀 보도가 됐고 예. 국민들도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신 분이신데 예. 여전히 어떤 무속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선대본 조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조직본부 하에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곳이 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이 임명이 된 것으로 일단은 뭐 보이고 고문이라고 이 기사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윤 후보의 어떤 일정이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라고 한다라면은 단순히 외곽 조직에 있는 분들이 예.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예. 어떤 이 무속인 전모 씨라고 하시는 분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 네. 일단 선거대책본부 안에 조직본부 있어요. 그 안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고문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혹시 이 상황을? 아니요, 뭐 저는 전혀 모르고요. 예. 우선 그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본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넓게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본부고요. 예. 고문이라는 분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도 좀 필요하다 예.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씨가 좀 이렇게 뭐 무속인 분들과 나름대로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예. 무속에 관심이 많다라는 뭐 본인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부풀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또 본인과 관련 의혹 설명하면서 도사들이라는 얘기를 또 꺼내갖고 이게 또 이게 네, 뭔가 뭐, 좀 그쵸. 연상이 되게 됐어요. 클래식과 도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도 선대위 내부에서도 일정의 변경이 있거나 어떤 아젠다의 변경이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100%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뭐가 다 설명은 다 안 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바뀌고 예. 그렇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대위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비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금 신문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소문이 있다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좀 더 해볼 네, 필요는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지금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무속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풀뿌리 민심에 관한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어떤 대선 캠프도 무속인 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히 네트워킹을 하는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분이 정말로 선거와 관련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는지 부분은 예. 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낭설일 가능성도 크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선인데 지금 뭐 약간 좀 엉뚱하게 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제가요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께 좀 밝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대선과 이 무속의 관계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아, 오랜 역사가 있습니까? 또 되게 보면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무속인들도 물론 있지만 주역의 차원에 속하는 이 일명 철학이라고 하는 예. 부분도 있고 또 풍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이장을 선친의 이장을 뭐 두세 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선거에 유리하고 좋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선조의 그 묘소를 가서 또 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나오고요. 이번에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선 캠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 뭐 세계일보 우리나라의 약간 네. 문화적 특성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서양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낸시 레이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일정을 매일 무속인하고 상의를 했어요. 서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매일 백악관하고 오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레이건의 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특히 총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워싱턴 시내에 갔다가 호텔 앞에서 총격을 받은 이후에는 그게 더 낸시 레이건이 심해졌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막론하고 이 선거와 특히 대선같이 예. 큰 경우에는 선거와 무속의 관계는 끊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이 경우 이 세계일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 이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가 돼 있고 예. 이건 거의 확실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조직본부 안에 본부가 네트워크 본부가 있다는 건 대단히 비정상적이죠. 이게 본부가 있으면 그 밑에 하급 단계인 단이 있거나 팀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권영세라고 부르는 조직본부장 밑에 수평으로 본부장이 있는 것도 매우 이상하고요. 일정과 메시지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이 혼선이 일어나는 것들이 몇 번 목도가 됐고 이게 언론에도 예. 흘러나올 정도에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돼서 이 취재가 시작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전 씨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행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굉장히 정확한 취재와 기사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예. 무속이 캠프에 진입을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매일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조언을 했다. 그리고 뭘 바꿨다. 이러면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무속과 일반 대선 캠프의 관계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홍경희 대변인.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뭐 두 분께서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 캠프에서 그런 경우가 무속인과의 많다. 어떤 예.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의당 캠프에서는 어떤 인사나 정책이나 공약 어떤 이 선대본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예. 무속인 분과의 어떤 그러한 접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캠프가 예.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그러다니까 이는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려고 이제 발언 요청하셨어요. 저도 아주 짧게만 팩트만 예, 바로 전화 잡으면 이게 저희 지금 세계일보 기사에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예. 네트워크 본부만 특별하게 본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예. 바로 위에 보시면 국민소통본부, 대외협력본부 같은 것들도 본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이제 급하게 예. 바꾸면서 그런 그냥 기존의 총괄본부였던 예. 것이 또 그 밑에 본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조금 체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네트워크 본부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라고 있으면 또 그 안에 또 본부가 또 복수로 있다. 그런 네, 말씀 좀 강조해 주셨네요. 네. 이거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기사입니다, 지금요. 뭔가 확인 가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오면 단일화, 야권 단일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 안 빠지고 나오죠? 이 기사 역시 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직진하는 안철수, 야권 단일화 없다고 단언한다. 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단일화 질문 또 받았거든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시중에서 안일화라는 말이 돈다. 안철수 단일화. 이걸 섞은 거예요. 단일화 하든 안 하든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뭐 부인과 동반 유세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저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당 대표가 반대인데 네. 뭐 어떤 그런 제안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안이 그 온다면 고려하지 그러면.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무리하지 않고 있고 결론을 보면은요. 끝까지 완주한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면서 뭐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 본인으로서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제 얘기 좀 해석을 해주세요. 예,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하루에도 뭐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단일화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제 기자들과 답을 하고 눈이 계시는데요. 마주치면 그 질문이 나오죠, 네. 지금요. 사실은 속마음은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언급했다시피 1월까지 설 전까지 저희는 이제 3자 구도 즉 예.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3자 구도로 직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착 공약이라든지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차별화된 어떤 행보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어떤 야권 단일화의 얘기가 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고 하는 좀 반응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호를 그대로 달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단일화는 불가다. 그런 거 없다. 이걸 단언한 겁니까, 그럼? 뭐 어저께 이제 후보님께서 한 TV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그 있는 그대로. 애매할 것이 없는 게 이제 3월 9일 대선 전 3월 예. 8일까지 예. 완주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직전 8일까지 완주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3자 구도로 다른 후보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 후보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입니까, 그럼 경우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당연히 저희는 이제 3자 구도로 완주를 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후보님의 견해는 예. 이게 이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선거 기간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후보 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예. 이러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좀 거치다 보면은 예. 당연히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정말 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적합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들의 어떤 기득권 논리에 의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예.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도 국민들의 판단에 의한 단일화.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야권 후보 단일화. 네.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런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은 없을 거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런 방식. 정치공학적이고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예. 저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단일화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알려주기를 안철수 후보와 별로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 탐탁치 않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역시 단일화 효과 비관적이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조나람 변호사. 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입니까? 뭡니까? 우선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정에 대한 평가 내지는 지금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합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양비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라든지 새 정치를 말씀하시지만 과연 10년간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정말로 저희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권한은 당대표가 아니고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안일화라는 것이 저는 안일화. 예. 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안철수로 단일화 줄임말 같기도 해요. 네, 그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것이 단일화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굳이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꺼내실 필요가 무슨 없거든요. 뜻인가요? 국민을 향해서 저로 사실상 국민들께서 단일화 시켜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실제 속마음은 뭔가 나로 하는 단일화는 예.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단일화를 서로 합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면 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정무적으로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있고 예. 그게 또 급속히 회복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로 잠깐 가셨던 그 표심들이 예. 일단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단일화 논의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이 되면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저희로서도 윤석열 후보가 갖고 계시는 내공을 보여드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교 의원께서는 단일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펼쳐질지. 이건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전 단일화라는 얘기는요. 세 글자로 돼 있지만 예. 네가 양보해라 이거잖아요. 당신이 양보해라.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야권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 그걸 원하는 유권자 또는 당사자 다 네가 양보해라 그건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당의 대표에 정당에서 후보로 선출돼서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냐? 그러면 그 정당원들은 예. 어떻게 되는 거냐? 전 그래서 단일화라는 식의 아주 모호한 과거 우리 이제 87년 이후에 예. 대통령 직선제 때마다 예. 이 단일화라는 게 계속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대선에서 나왔어요. 단일화 얘기는. 그럼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라리 저는 해라. 예. 방법을 취해라. 쉽게 말하면 당대당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하든지 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거 하나 있습니다. 결선 투표죠. 대통령 선거법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예. 자연스럽게 나중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향이 같은 뭐 진보든 보수든 뭐 또는 제3의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가 바뀌고 아예 이중 구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정이든 아니면 뭐 후보 사퇴 후에 상대를 지지하는 거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게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나온다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 기사예요. 요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경전일 수 있거든요. 요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가면을 쓰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부질이 지지율 내려갈 것이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국민의당에서 나온 논평이죠. 오늘 홍경희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홍경희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어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런 구역질 나는 망동을 벌 수 없을 것. 정신 상태 막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논란이 됐죠. 막 받아치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3등 후보가 얼마나 절박하면 가면 토론회 같은 준예능 프로그램을 붙들고 있겠나. 그러니까 여기 출연하는 걸 왜 문제 삼으세요? 절박하시군요. 3등. 이 얘기예요, 지금. 자, 홍경희 대변인.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께서 페북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을 봤는데 또 공교롭게 2등 후보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고 3등 후보를 또 굳이 첨언으로 절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라는 거예요, 지금? 절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의 수치만 가지고 판단해 볼 것이 아니라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에 어떤 추이를 변화해 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나온 걸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해서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레 일시적으로 조금 대세 하락을 하다가 예. 좀 이번에 어저께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조금 반등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고 예. 추격해가는 추격자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절박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심리적으로 뭔가가 조금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멘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경희 대변인께서 오늘 또 논평 내실 계획인가요? 또 이에 대해서?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예. 전하 변호사 또 발언하실 건데 30초 드릴게요. 네, 짧게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의 원인 뭐 각자 판단하는 예. 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로부터 어부지리로 지지율 얻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얘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예.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신 상태. 논평은 저는 국민의당에서 너무나 과민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결국 뭐 가면 토론회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예능이고 예. 누군지 모르게 하는 예. 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이거 두 분이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홍경희 대변인께 짧게 한 20초 드릴게요. 딱 짧게 핵심 얘기해 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반 시민이 아니죠. 예.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께서 논객인 척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가지고 타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은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정상은 아닌 것이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논쟁하시겠네요. 논평되고 보니까요, 지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하나 주제가 남았는데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신경민 전 의원님하고 윤경호 의원 두 분께 요 공약 질문 드릴 텐데 기사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약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기본주택 300조, 청년주택 90조. 각각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 주택 공약이에요. 엄청나죠, 금액이? 일단 던지고 보는 후보들. 내가 원조다. 가만히 보면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금액을 던지고 많이 짓겠다고 던지고 그리고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것도 좀 똑같죠, 사실은요. 코로나 지원금도 나란히 확대해 주장. 지방 갈 때마다 개발 약속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이대로 가면 전국 통합 공사판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자, 뭐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들 했습니다. 후보가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윤석열 후보께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 잘 발표하고 계시던데 저 동의하고 칭찬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서울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에는 130만, 서울은 50만. 근데 그 중에서 그 역세권으로 10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풀면서 가는 것으로 이제 40만 이렇게 해서 서울 50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영상 저런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요 동해상으로 또 뭔가를 쐈습니다. 이것도 미사일로 보이죠? 지금 새해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지금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로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뭔가를 또 쐈어요. 이 정도면요 일상다반사로 뭔가를 쏴 올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을요 지금. 일단 뭐 파악한 초기에는 통상 이제 발사체로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미사일이었어요 지금요. 또 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참 발표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새해 네 번째입니다 지금요. 매일같이 뭘 하고 있군요 지금.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연관돼 있어요. 쏟아지는 개발 복지 공약인데 여야 모두 재원 대책은 뭔가 똑부러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공약 좋은데 너무 지른다 부른다 이런 평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도 캠프에서 여러 번 공약에 관여를 해봤는데 이건 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요. 특히 대선 캠프의 공약을 채택하고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검토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600조 지금 올해 607조 정도인데 또 추경이 있고 그러면 좀 예. 늘어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있고요. 예. 또 경직성 경비들이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무렇게나 공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특히 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한호흡 조금 쉬어가면서 공약을 좀 자세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교 의원님 한 40여 초 남았습니다. 기본주택 또는 뭐 청년주택 이런 거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토지 임대부예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정부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예. OECD 통계를 보면 정부 쪽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주택 관련 지출 우리가 평균 15%인데 그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정부가 주택과 관련해서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대신 져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산 지출 구조조정해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의 65%에서 많게는 70%는 지금 신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직성 지출입니다. 나머지 재량적 지출 예. 그 범위 내에서밖에 줄일 수 없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뭐 그건 감수해야죠. 자,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